2050 거즈불능 지구. 4부 인류원리. 한 사람처럼 생각하기. 누구도 재앙이 오는 장면이 눈에 보이기를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보고자 하는 자에게는 보일 것이다. 기후과학은 이처럼 무서운 결론을 무심코 내놓지도 재미로 내놓지도 않았다.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을 설명할 만한 가설을 하나하나 배제해 가면서 내놓은 결론이다. 큰 그림을 보자면 상황이 얼마나 나빠질까라는 사실은 과학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인간 활동에 달린 문제다. 재앙을 멈추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할까? 그리고 얼마나 빨리 그렇게 할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질문은 이 두 가지밖에 없다. 물론 우리는 기후의 대먹임거리가 어떤 식으로 작동할지 이해하지 못하며 과학자는 온난화의 역동적인 추이가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아직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하지만 기후변화가 불확실성의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 한들 그 안개는 자연세계에 대한 집단적인 무지에서 피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 세계에 대한 무지에서 피어난 것이며 인간의 행동에 의해 널리 퍼질 수 있다. 이런 이해에 이를 때 우리는 자연의 끝 너머를 살 수 있다. 기후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소는 인간 통제 밖의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 자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한편 기후재난은 전적으로 선택에 달렸기도 하다. 만약 지구온난화가 계속 불어나도록 내버려두고 불어난 만큼 잔혹한 형벌을 받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형벌을 받기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집단적으로 자살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간 것이다. 반면 우리가 지구온난화의 형벌을 피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른 길로 나아가 생존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서로 모순적이어서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동일한 유기로부터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이며 또한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동시에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 생명체와 문명을 일으킨 기후 시스템을 불과 한 세대의 인간 활동 때문에 온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다다를 만큼 연약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는 그만큼의 불완전성을 초래한 인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뜻하기도 하며 이제 우리는 바로 그 힘을 가지고 동일한 시간 내에 손상을 멈춰야 한다. 인간이 문제를 초래했다면 되돌릴 수도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세상에 운명을 쥐고 있는 자를 가리켜 을에 신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우리 중 대다수가 신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도망치고 있는 듯하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음 세대 후손에게, 마법 같은 혁신을 일으킬 기술자에게, 당장의 폭리에 집중하는 정치가에게 미루고 있다. 설령 강압적으로 느껴지더라도 이 책에
우리라는 단어가 강박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기후변화가 총망라적인 재앙이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고통을 나눠 갖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는 책임을 나눠 가져야 한다. 우리는 다가올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겪을 고통이 정확히 어떤 모습을 취할지 알지 못한다. 매년 얼마나 많은 숲이 불타오를지, 거기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많이 방출될지, 얼마나 많은 태풍이 불어닥칠지, 초장기 가뭄이 어느 곳에서 가장 먼저 초대형 기근 사태를 불러일으킬지, 지구온난화가 초래할 최초의 대규모 전염병은 무엇이 될지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이미 알고 있는 정보만으로도 우리가 들어서는 세계가 아예 다른 행성으로 떠나는 편이 낫겠다 싶을 정도로 현재 살아가는 세계와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내다볼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딱 하나의 운명. 1950년 로스 앨러머스 원자 폭탄 설계에 참여한 인물 중 하나인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는 에드워드 텔러, 에밀 코노핀스키, 허버트 요코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는 도중에 UFO에 관한 대화에 빠져들었다. 너무 깊이 빠진 나머지 혼자 생각에 잠겨 있다가 한참 뒤에야 정신을 차리고서는 모두 다른 화제로 넘어갔는데 이런 의문을 내뱉었다. 다들 어디에 있는 거지? 이 이야기는 과학계에서 유명한 일화로 남았으며 페르미가 내뱉은 탄식은 페르미의 역설로 알려지게 되었다. 우주가 그렇게나 광활하다면 왜 우리는 아직도 다른 지적 생명체를 마주치지 못했냐는 의문이었다. 의외로 대답은 간단할지 모른다. 기후다. 적어도 우리에게 알려진 우주 내에서 인간과 같은 부류의 생명체를 만들어내기에 지구만큼 적합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는 그 명제의 성립마저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인류 진화 역사를 통틀어 지구는 거의 전역이 기후학적으로 볼 때 인간에게 꽤 편안한 조건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진화해 올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지구조차 무조건 인간에게 편안한 환경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점점 덜 편안해지고 있다. 어떤 단계의 인류도 이처럼 뜨거운 지역에서 거주한 적이 없으며 지구는 앞으로 점점 더 뜨거워질 것이다. 페르미의 역설은 위대한 침묵이라 불리기도 한다. 우리는 우주를 향해 소리를 질러보지만 어떠한 메아리도 대답도 돌아오지 않는다. 경제학자 로빈 헨스는 이를 거대한 필터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설명에 따르면 모든 문명은 마치 벌레가 그물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지구 온난화라는 필터에 걸러지고 있다.
여러 차례의 대멸종이 온실가스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학자 중 한 사람인 고 생물학자 피터 워드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 문명이 생겨나지만 환경적인 필터 때문에 다시 하나하나 사라지는 것이죠. 그것도 꽤 빨리요. 과거에 지구가 겪었던 필터링 현상은 이런 대멸종 가운데 벌어졌어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대멸종은 이제 막 시작됐으며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죽음을 초래할 것이다. 거대한 필터 이론 말고도 우리는 우주로부터 아무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은 많이 있다. 우선 동물원 가설에서는 외계인들이 지금으로서는 그저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추측한다. 정반대의 가설도 있다. 우리가 외계인과 교신한 적이 없는 이유는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우주선처럼 외계인 문명 전체가 거대한 수면 캡슐 속에 잠들어 우주가 그들이 필요에 맞게 발달할 때까지 깨어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후변화는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만 고도의 기술로 만든 장막이 아니라 무지, 나태, 무관심으로 만든 기후 장막으로 스스로를 고립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천체 물리학자 애덤 프랭크는 별빛에서 이런 종류의 생각을 가리켜 인류세의 우주 생물학이라 칭한다. 기후변화, 행성의 미래, 인간의 책무를 행성처럼 생각하듯이 우주적인 관점에서 고려하는 것을 뜻한다. 프랭크는 책 도입부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처음도 아니다. 이것은 즉 인류의 문명화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당신 주위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과거에 수천 번, 수백만 번, 어쩌면 수조 번 일어났을 가능성이 꽤 있다. 니체가 들려줄 법한 우화 같지만 사실 무한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무한성의 개념이 인류와 인류의 모든 활동을 얼마나 사소하고 하찮게 만드는지 설명에 불과하다. 환경위기가 닥친 시기에는 숙명론이 구미가 크게 당길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로 지구가 변화하는 바로 이 인류세에 페르미 역설이 그처럼 열렬한 주목을 받는 반면 철학적 대척점에 서 있는 인류 원리는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너무도 기이한 일이다. 인류 원리는 인간이라는 변칙적인 존재를 해명해야 할 수수께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대범할 만큼 자기 도치적인 세계관의 중심으로 받아들인다. 인간이 자기 중심성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물리학의 끈 이론을 적용하고 싶다면 인류 원리만한 게 없다. 인류 원리에 따르면 생명력이 없는 가스가 무한히 펼쳐진 공간 속에서 지성을 지닌 문명이 출현했다는 사실이 지극히 이례적인 사건처럼 보이고 그만큼 우주 속의 인류가 지극히
외로운 존재처럼 보일 수 있다. 우리처럼 의식을 지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우주에서만 우리처럼 의문을 떠올 수 있는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행성을 선택할 수 없다. 우주에서 특별한 존재라고 느낀다 해서 책임감이 생긴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이 특별한 행성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인 데는 분명 도움이 된다. 지구가 손상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모든 문명이 자멸하게 된다는 식의 우주 법칙을 가상으로 떠올릴 필요는 없다. 그저 우리가 집단적으로 내린 선택만 바라보면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집단적으로 지구를 파괴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 과연 우리는 멈출까?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 원칙은 행성처럼 생각하는 것을 넘어선다. 우리가 지구를 아무리 병들게 해도 결국 지구는 살아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원칙은 사람처럼, 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단지 한 사람의 운명을 모두가 나눠서 짊어지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하나의 행성으로 나아가는 길은 행성 위를 살아가는 모두를 두려움에 떨게 할 것이다. 하지만 한 사람처럼 생각해 보면 결국 재앙과 관련된 투입값은 전부 우리 손안에 있으며 지구의 운명을 이해하거나 통솔하기 위해 신비주의를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 그저 책임만 받아들이면 된다. 2018년에 발표된 한 논문에서 세계 각지 과학자 42명은 현재 추세가 유지되는 경우 지구상의 어떤 생태계도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한다. 변화는 어디에서나 급격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지구 역사상 가장 극심한 변화가 일어나던 시기에 수만 년에 걸쳐 이루어진 변화의 양보다 더 많은 변화가 앞으로 불과 한두 세기 내에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재난을 멈추는 데 필요한 도구가 모두 조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탄소세를 도입할 수 있고 더러운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몰아내도록 정치적 기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방식의 농경기술을 적용할 수 있고 세계인의 식탁에서 소고기와 우유를 줄여나갈 수 있으며 녹색 에너지와 탄소 포집 기술에 공공 투자를 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기후변화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활기를 북돋아주는 침상이라고 생각한다. 기후변화의 잔혹함조차 사실 인류가 지닌 힘을 돋보이게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온 세계로 하여금 한 사람으로서 행동하도록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난 그렇게 느껴지기를 바란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기후변화의 변화무쌍한 모습 속에 깔려있는 또 다른 의미가 드러난다. 당신은 당신이 보고 싶은 모습은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살고 싶은 행성은 선택할 수 없다. 우리 중 누구도 지구 외에는 우리 집이라고 부를 수 없다.